야담상회를 찾아주신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야담상회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희망해 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한 나그네가 아름드리 떡갈나무 잎이 우수수 떨어져 이리저리 바람에 휘날리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의 기세가 흉흉하니 이거야 참으로 매섭기가 그지없구만. 팔자 좋게 중얼거리는 이 나그네의 도포자락은 낡고해져 이제는 옷이 아닌 넝마가 되기 직전이었고 쓰고 있던 간 역시도 여기저기 찌그러지고 구멍이 나 볼품이 없었습니다. 10월 상달 짧은 햇살이 길게 누워버린 스산한 볕을 받아 그늘이 진 그의 얼굴은 꼬깃꼬깃 접어놓은 쌈지 마냥 볼품이 없었지만 희한하게도 그 두 눈만은 총명함을 잃지 않고 형형하여 번쩍이고 있었지요. 이 희한한 나그네의 이름은 풍생으로 그는 관상과 점을 보는 얕은 재주를 지닌 떠돌이였습니다. 그의 밥벌이가 또한 참으로 기구하면서도 재미있었는데 우선 그 첫 번째로 일단 발길 닿는 곳까지 걷고 또 걸어 당도한 아무 주막에나 몸을 의탁하는 것이었지요. 그런 다음 말주변으로 주모를 살살 엮은 후 객방 한 자리에 전방을 차리는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렇게 한 자리 차지한 주막에서 오가는 객손들에게 정궤를 내어주며 그 삭스로 숙식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금껏 여행을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 풍생이 이곳 가변 나루터에서 하루 묵을 곳을 찾고 있었지요. 내 물어물어 저작거리를 기웃거려 보니 분명 저 근방 어딘가에 행락객이 당도하는 외딴 주막이 있다는 소리를 들은 것도 같은데. 그는 낮 시간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며 들어둔 이야기의 기억을 되살려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해가 완전히 기울어 상기슬게 걸릴 즈음이 되자 풍생은 스산함이 남아있는 외딴 주막에 당도할 수 있었지요. 그는 자신의 전매 특허인 굵직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비밀스러운 사연을 한가득 품고 있는 선비인 양 목을 가다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주모, 손님 받으시구려. 풍생이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주막 안쪽으로 찾아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오가는 길손 하나 없어 평상에 앉아 적적하게 곰방대를 빨아대던 주모가 사람의 인기척을 듣고 튀어나와 반갑게 풍생을 맞이하였어요. 아이고, 어서 오셔요. 손이 없어 조용하던 차에 아주 마침 잘 드셨소. 자, 여기로. 응? 어랍쇼? 아니, 어째 우리 나그네님 행색이 쪼매초라한 것이. 미안하지만 방삭순 물론 있으시겠지요? 풍생이 눌러쓴 갓을 슬그머니 올리며 주모 쪽으로 시선을 던지자 여러 사연의 풍파를 맞아 여기저기 건조해지긴 하였지만 제법 젊었을 적의 미모를 지니고 있는 듯한 품새의 여인이 반가운 목소리를 내다 말고 풍생의 행색을 보고는 의심의 눈초리를 쏘아보내고 있었습니다. 풍생은 피식 웃고는 주모에게 엽전 단량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방삭과 저녁 식사, 그리고 탁배기 값이오. 나머지는 주모의 객손 맞이하는 태도가 참으로 형편없어 분발하라는 뜻으로 던지는 내 성이요. 내 하룻밤 머물고 가리다. 날씨가 제법 스산해지는 중이니 강에는 군불이나 좀 넣어주시구려. 당시 주막의 평균 숙박 비용이 한 냥에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고 어지간한 봉사료를 포함하여 하루를 지내는데도 세냥이면 충분하였으니 하루 묵고 가는 값으로 단량을 던지는 손님의 등장에 주모는 곧입이 해벌쭉 벌어졌습니다. 어머어머, 이거 제가 귀한 객손을 몰라보고 감히 이리 망발을? 네, 얼른 준비해 드리리다. 풍생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주모는 희죽거리며 말하고는 부엌 쪽을 향해 연이어 소리쳤습니다. 바로 자신의 일손을 돕고 있던 조카 홍분이를 호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 홍분아? 갯방에 군불을 넣어놓거라. 주모가 부엌에서 분주하게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나그네 풍생은 툇마루에 걸터 앉아 탁배기를 시켰습니다.
이윽고 주모가 소반에 간단한 찬거리 몇 점과 함께 탁배기 한 오리병을 얹어 마루에 내놓았지요. 자, 여기 있소이다. 목이나 시원하게 축이고 있으시오. 내 저녁상은 금방 말아다 넣어드리리다. 줄곧 공을 치고 있다. 오래간만에 객손을 맞이한 주모가 싱글벙글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풍생은 뭔가 사연이 가득한 얼굴로 크흠 하며 헛기침을 하더니 탁배기가 올려진 소반을 내려다보며 주모에게 이야기했어요. 보시오, 주모. 여기 소반에 잔 하나 더 놓아주시고. 그렇지. 젓가락도 하나 더 놓아주시구려. 그 말을 들은 주모가 매우 반색하며 환한 미소와 함께 대꾸했습니다. 아이고, 일행이 또 한 분 뒤따라오시는가 보지요? 그분도 우리 나그네 분처럼 배포가 크실라나? 신이 나서 엉덩이를 들썩이는 주모에게 풍생은 짐짓 점잖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일행 말이오?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오. 나와 동행하는 일행은 없소이다. 나는 혼자요. 예? 나그네 양반 혼자라굽쇼. 아니 그럼 빈술잔과 젓가락은 왜? 이상하다는 듯 물어오던 주모가 대뜸 뭔가 떠오른 듯한 얼굴을 하더니 곰살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치대기 시작했지요. 오라? 그러하다는 말씀입지요? 알겠수다. 잠시만 기다려 보시오. 주모는 풍생에게 곱게 눈을 흘기며 부엌에서 술잔과 젓가락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뭔가를 오해한 그녀는 한층 흥이 오른 목소리로 간드러지게 말했지요. 이거야 원. 그렇지 아니해도 목이 칼칼하니 한창 마르던 참이었는데. 나그네 분께서 1인의 사정도 봐주시니 내 함께 대작 상대라도 해드리지. 그리고는 주모가 풍생과 대작하기 위해 술상이 놓인 툇마루에 엉덩이를 걸치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풍생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러시오? 뭐 그것도 괜찮겠지. 거 주모도 술 한잔 하고 싶으면 주모분의 잔과 젓가락을 또 가지고 와 앉으시오. 뭐시라고요? 또 젓가락과 술잔을 내오라고요? 주모도 함께하고 싶다 하지 않았소. 그럼 당연히 주모의 것도 가지고 와야지. 아니, 그럼 방금 가져온 이 젓가락과 술잔은 대관절 누구의 몫이란 말이오? 함께 붙은 일행분도 없으시다면서? 주모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하며 풍생에게 따졌습니다. 궁금하거들랑 내 천천히 이야기해 줄 것이니 어서 젓가락과 술잔이나 챙겨 들고 오시구려. 풍생의 말에 주모는 고개를 갸웃하며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그녀가 자신분의 빈잔과 젓가락을 들고 오자 술상 위에 오른 잔이 총 3개가 되었지요. 주모는 풍생에게 술 한 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술잔을 받아든 풍생이 근엄한 표정이 되어 주모에게 말을 건넸지요. 자, 여기 내 옆에 빈잔에도 술을 한 잔 따라 주시구려. 풍생의 주문에 주모가 연신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빈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뒤따라 풍생이 주모의 손에서 호리병을 받아들고 주모의 술잔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자, 거나하게 한 잔씩들 하십시다. 풍생은 술잔을 하늘 쪽으로 치켜들며 외치고는 제 술잔을 깔끔하게 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자 없는 옆자리 술잔을 들고는 또 비우는 것이었지요. 아니 이보셔요. 나그네 양반. 대체 그 나머지 술잔은 어인 연유로 깔아두는 것이오? 잊지도 않은 사람의 몫을 얻지? 주모가 의아한 표정으로 풍생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호기심 어린 물음에 풍생은 씩 웃으며 대꾸했지요. 허허, 보시오 주모. 이따 저녁상을 차려드려올 때도 2사람분의 상을 부탁하겠소. 아니 점점? 거 연유라도 좀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시구랴. 궁금해 미칠 지경인데 이리 뜻만 잔뜩 들여놓고 어찌 대답을 해주지 않는 게요? 저녁상을 들여오면 내 그때 속 시원히 말씀드리리다. 이후 풍생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2 술잔을 번갈아 비우며 탁배기를 해치웠고 주모는 근질거려 못 견디겠다는 얼굴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홍분아, 저녁상은 2사람분 지어 올려라. 알겠어요, 이모.
객방에 군부를 지펴놓고 마늘을 다듬던 홍분이가 주모의 부름에 부엌에 들어가 저녁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풍생은 탁배기 두오리병을 기세 좋게 비워내었고 이윽고 몸을 일으켜 객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곧이어 주모가 조금은 기괴한 2명분의 저녁상을 풍생의 객방 안으로 들여놓고 나왔지만 그녀는 도저히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궁금해서 잠이 안 올성 싶은 것이 아니 되겠다. 대체 아까부터 왜 2명분을 준비해달라 하는지 묻지 않고는 내 소병이 나도 단단히 날 것 같으이. 주모는 다락에서 고이고이 보관해둔 도라지주를 꺼내들고 풍생의 객방으로 찾아들었지요. 보시오 나그네 양반. 내 정말이지 귀한 객손에게만 한 잔씩 내어드리는 20년 묵은 도라지주요. 어디 그 맛이나 한번 봐보시구려. 주모는 사람 좋은 웃음을 터뜨리며 풍생에게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습니다. 풍생은 살며시 미소 지으며 또다시 빈잔을 가지고 오라고 일렀지요. 주모가 자신의 잔을 가지고 다시 자리로 와보니 이 기이한 나그네가 글쎄 자기 밥을 한 숟갈을 떠먹고는 자리를 바꿔 다른 밥도 한 숟갈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차려진 찬도 그런 식으로 2명분을 집어먹더니 도라지주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한 잔 마시고는 빈자리로 옮겨가 거기 놓인 술잔을 또 들어 연거푸 마시는 것이었지요. 그 꼴을 가만히 보고 있던 주모가 드디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나그네 양반. 대관절 무슨 사연이 있기에 그리 매번 2사람분의 식사와 술상을 받는 것이오? 네, 이것이 궁금하여 도무지 오늘 밤 잠에 들지 못하겠으니 제발 그 연유나 좀 가르쳐 주시오. 주모가 계속해서 조르고 또 조르자 풍생이 마지못해 털어놓는다는 듯 겸연쩍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허참, 사실 뭐 그리 큰 연유가 있는 것도 아니외다. 그저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서 한시에 태어나 서당에서도 함께 공부하며 장차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자던 중마고우가 그만 작년에 이승을 하직하고 말았다. 내 그 친구와 해둔 약조가 있었거늘 약조를 지켜내기도 전에 친구가 먼저 떠나고 말았으니 원통한 마음에 맡기니마다 그 친구의 분을 챙기고 있는 것뿐이라. 여기까지 말한 풍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늘어뜨렸습니다. 어느새 그의 어깨를 들썩이며 얼큰한 눈물을 토해내고 있었지요. 누가 보더라도 말 같지도 않은 뻔히 보이는 수작질이었지만 하필이면 이 외딴 주막의 주모에게 직격으로 통할 줄은 또 누가 알았겠어요. 이 모습을 본 주모는 너무나 감격하고 말았습니다. 제 한 몸 추스리기 바빠 모두가 각자 도생하는 이 메마른 세상에 아직도 이리 의리와 교우를 중히 여기는 사람이 남아있었구나 싶은 마음이었어요. 주모는 행색이 초라하나 그 그릇이 담대한 이 풍생에게 묘한 호감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리 방정맞게 귀찮게 굴었구려. 자자, 사내 대장부가 어디 그리 눈물이 많아서야 쓰겠수? 내 잔 한번 받으시고 울음 그치시오. 오늘은 객손도 없고 나도 오늘 장사는 그만두고 우리 나그네님이랑 잔이나 더 나눠야겠수. 주모가 몸을 들썩이며 더욱 풍생의 곁으로 다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탁배기와 도라지주를 주거니 받거니 실없는 농담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며 담소꽃을 피우기 시작한 2사람. 어느새 취기가 잔뜩 오른 풍생과 주모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말고 호롱불을 끄게 되었지요. 훌렁훌렁 옷까지 던지는 소리만이 어둠 속을 채웠고 이내 풍생의 객방하는 군불이 필요 없을 정도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창 건장한 풍생과 농익은 주모가 온 방 구석구석을 헤집으며 비와 구름을 몰고 오다가 서로가 가쁜 숨을 토하고 쓰러져 취기를 벗삼아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한참이나 시간이 지나고 새벽 달기 울며 어스름 하늘이 밝아오자 소피를 보기 위해 주모가 비몽사몽 눈을 떴습니다. 응. 아니 이 양반이 어디를 간 게야? 자신 옆에 널브러져 있던 풍생이 온데간데 없는 것을 확인한 주모가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왔지요.
바로 그때쯤 객실의 이 방 저 방을 여기저기 돌아보던 주모의 귀에 어디선가 간드러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필시 남녀가 지독하게 얽혀 운우를 나누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요? 어젯밤 받은 객손이라고는 풍생뿐이었거늘 대관절 이것이 어찌된 연유인가 싶어진 주모가 방문 옆에 놓인 홍두깨를 꼬나쥐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요. 소리의 근원지는 다름 아닌 친정 조카딸 홍군이의 방이었습니다. 거기 웬 놈이요? 홍군이한테 뭔 짓거리를 하는겨 시방? 주모가 문을 벌컥 열며 크게 소리치자 태초의 상태로 풍생의 목덜미를 휘감고 있던 홍군이가 깜짝 놀라 이불을 뒤집어쓰며 숨어버렸고 그 위에 올라타고 있던 풍생은 두 눈을 끔뻑거리며 주모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나그네 양반. 대체 여서 무얼하고 있는게요? 나그네 양반이 대체 왜 홍분이와? 방 안의 광경을 목격하고 어질어질해진 주모가 홍두깨를 놓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짐짓 턱기침을 하고는 자세를 고쳐 앉는 풍생. 이윽고 옷을 고쳐 입은 풍생이 매우 점잖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보시오 주모. 어젯밤 나는 주모와 회포를 거나하게 풀었기에 불만이 없었소만. 저기 내 먼저 간 서당 친구는 술만 마시고 혼자 잠들어야 하는 신세 아니오? 이 어찌 딱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소이까. 하여내 어쩔 수 없이 친구의 사정을 살피기 위해 이 처자와 거사를 나눈 것이니 머무 노여워는 말아 주시오. 입을 쩍 벌리고 풍생의 궤변을 듣고 있던 주모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반응하는 것조차 잃어버린 채 넋을 빼고 풍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정신을 차린 주모가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소리쳤지요. 아니 뭐가 어쩌고 어째? 당치도 않은 요소를 늘어놓아도 유분수지. 에라이 이놈의 썩어나 자빠질 놈아. 풍생의 헛소리를 들은 주모는 그 길로 홍두깨를 집어들고 방 안으로 뛰쳐들어가 눈에서 불꽃을 뿜으며 풍생을 작살내려 달려들었습니다. 모골이 송연해진 풍생은 벌떡 일어나며 간밤 친구의 사정을 헤아린답시고 함께 지새우느라 아직도 양볼이 발갛게 물들어 있던 홍분이에게 소리쳤지요. 거 처자, 내 친구가 간밤 아주 즐거웠다고 전해달랍디다 그려. 그리고는 제 집신을 두 손에 거머쥔 풍생은 껄껄 웃으며 맨발로 주막에서 도망쳐 36개 주랭랑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내 손에 잡히면 아주 요절을 내버릴 줄 아시오. 주모는 분이 풀리지 않은 채 씩씩 콧김을 뿜으며 저만치 도망가는 풍생의 뒤통수를 향해 고함을 질러버렸지요. 그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지친 발걸음으로 초행의 험준한 고갯길을 넘어가던 풍생은 제 뱃속에서 꼬르륵거리며 밥을 달라 농성 중인 소리를 듣고는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어이구야, 힘들다 힘들어. 이놈의 고갯길은 어찌 이리도 험준하고 괴팍한 것인가? 나같이 고귀하고 고매하신 선비께서 넘기에는 지독스럽게도 흉측한 고갯길이로구만. 풍생이 침을 탁 뱉으며 볼멘 소리로 중얼거렸지요. 그는 크게 한숨을 뱉으며 퉁퉁 부은 제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전 주막에서 거나하게 한 상 해먹은 뒤로 벌써 달포가 지났구먼. 다음 주막으로 당도하려면 천상 이 고갯길을 넘어야만 한다던데 여서 주막 그림자라고는 코빼기조차 보이지가 않으니원. 쌓인 회포나 거나하게 풀고 싶은데 온몸이 근질근질하여 참을 수가 없도다. 풍생은 그 예전 볼을 발갛게 물들이며 수줍어하던 홍군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렇게 풍생이 몸을 일으켜 죽을 힘을 다해 고갯길을 넘고 보니 듣던 대로 정말 마을 초입으로 들어서기 전에 갈림길에 조그마한 주막이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살았다 싶어진 풍생이 마지막 힘을 쥐어짜 주막으로 당도했습니다. 보시오, 주모. 여기 손님 한 명 받으시구려. 풍생은 힘껏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본래의 경박함을 감춘 예의 그 점잖은 척을 잔뜩 뒤집어 쓴 채 주모를 호출했습니다. 예, 나갑니다요. 마당으로 들어선
풍생의 목소리를 듣고 주모가 나오며 외쳤습니다. 이번 주막의 주모는 나이가 꽤나 있어 보이는 주모였지요. 주모의 외견을 확인한 풍생이 혀를 차며 실망감 가득한 목소리로 조용히 이번에는 즐거움을 뽑아먹기 글렀다며 중얼거렸습니다. 예, 객손 양반, 뭐라고 하셨소? 아니 왜다. 내일당 국밥과 탁배기 한 사발부터 먼저 하고 오늘 묵어갈 예정이니 방 하나 주시오. 그래요, 그럽시다. 마당 밖에 우두커니 서 있지 말고 이리 안으로 들어오시오. 예, 복내야, 객손 오셨다. 군불 지피거라. 제 여식을 호명하는 듯한 주모의 외침을 들은 풍생이 아쉽게 되었다 싶었던 차에 마침 잘 되었다 여기고는 눈을 빛내며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젊은 처자 하나가 짜증이 가득한 몸짓으로 털레털레 부엌에서 나오며 외쳤지요. 아이씨, 엄해요. 그만 좀 부려먹으란 말이여. 하루 종일 일하느라 온몸 마디가 아프다고요. 아니 못이여, 저런저. 야이 망할 거사. 너가 집구석서 하는 것이 무엇이가 있다고. 고로코롬 유세여 유세가. 잠자코 객손 맞을 준비나 썩 하지 못하겠어? 으휴, 내 팔자야. 복내라 불린 처자는 이를 드러내며 짜증을 내곤 획하니 부엌으로 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주모는 으르렁거리는 표정으로 복내의 뒷모습을 흘겨보다 이내 풍생을 향해 몸을 돌리고는 겸연쩍은 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객손 양반, 이거 민망스러워서 어쩝니까요? 저것이 늦음하기 가진 제 여식인디 보시는 바와 같이 애비 없이 잘 한 통에 버르장머리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으니 쪼까 양해 부탁드립니다요. 뭐 그런 말씀을 다 하시오. 본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소? 객손들 눈치 봐가며 양해를 구할 일이 아니니 전혀 심려하지 마시구려. 그나저나 주모께서는 어찌 깊은 사연이 좀 있어 뵙니다마는. 이 몸이 이리 늙어 낮아 빠지기 전에는 그래도 저쪽 개성바닥에서 나름대로 이름 있는 기녀롭게 날려본 역사가 있습지요. 헌데 어쩌다 보니 이렇듯이 그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딸아이 하나를 얻고 난 뒤로는 퇴기 신세가 되어 흘러들었고 이놈의 조그만 주막 하나 겨우 건사하여 꾸려가고 있지를 않았겠소? 조선 팔도에 이쯤 되는 사연 없는 이가 어디 있겠소마는 대충 그러한 사연이 왜다? 대답을 마친 주모가 자신의 지나간 세월을 곱씹듯 주름이 진 눈웃음을 흘리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풍생은 주모의 대답을 듣고는 평상에 앉아 한동안이나 잠자코 생각에 잠겼지요. 그는 복례가 들어간 부엌과 주모를 번갈아서 바라보더니 이내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쏘은살을 닮은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갔습니다. 풍생이 주막에 당도한 날로부터 달포가 지난 시점이었지요. 그 시절 작고 한산하던 이 주막집에는 새로운 객방이 들어섰습니다. 바로 이 주막방의 가장 구석방에 호련히 등장한 자칭 도사 나그네가 자리를 잡은 까닭이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도사의 정체는 풍생이었지요. 그는 이 주막에 흘러들어 늙은 주모의 사연을 들은 이후 이곳에 진을 치고 뿌리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그간 여기저기 굴러먹으며 다져온 그의 잔재주가 신통하였기에 그가 봐주는 관상의 점괘나 사주팔자 해몽풀이가 그럭저럭 적중력이 괜찮았던 모양으로 오고 가는 객손들을 상대로 꽤 장사가 되는 터였습니다. 그렇게 이 주막만의 특산물처럼 여겨져 객손들의 이목을 끌자 신이 난 주모가 그를 눌러 앉히게 되었고 그렇게 맨 끝 객방의 장기 투숙을 하게 되었지요. 이것이 나그네 풍생의 입장에서도 제법 쏠쏠했던 것이 제 남편의 바람기가 사주에 깃들어 있나를 알아보고픈 아낙네들이 점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일이 띄엄띄엄 있었습니다. 그리하면 풍생은 아낙들에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저주와 애군을 쫓아낸다는 미명 아래 그녀들을 꾀어내 야음을 틈탄 한바탕 주물럭 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것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얼굴이 발갛게 물든 아낙네가 황급히 주막을 빠져나가고 나면 풍생은 배를 두드리며 거하게 한상 차려먹은 얼굴이 되어
만족의 웃음을 내뱉곤 하였습니다. 때로는 탁배기에 취한 손님들이 즉흥적으로 사주팔자를 보고 가기도 하여 풍생은 그럭저럭 돈 품께나 벌고 있었으나 주막집의 숙식비로 주모에게 돈을 내어주는 법은 없었습니다. 주모의 말대로 젊은 시절엔 꽤 이름난 기녀로 이 남자, 저 남자 품에서 그 콧대가 높게 까다로운 노름을 놓았지만 어느덧 세월을 정통으로 두드려 맞아 설이 맞은 호박꽃이 된 신세가 된 그녀였지요. 탁배기를 거르고 국밥을 마는 주막집, 주모의 신세로 전락하게 된 자신의 인생이 참으로 더섭고 귀구하여 한숨만 내놓던 차에 이 기묘한 나그네 풍생의 방문과 함께 주막이 번성하고 또한 몸이 들떠 간지러운 밤이면 자신의 여식 복례가 잠든 것을 확인한 이후 몰래 구석방의 풍생에게로 발걸음을 향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연과 외로움을 토로하던 주모는 결국 풍생에게 몸의 사주팔자를 셈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풍생은 눈을 질끈 감고 이 주모를 몇 번 꾹꾹 눌러준 다음 복채 대신으로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여느 때와 다름없는 시간들이 지나고 주모의 무남동녀 외동딸 복례가 어느새 이윽고을의 총각과 혼산날을 받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시집을 보내고 싶었던 주모는 이런저런 혼수품들을 준비하기 위해 꼭두 새벽부터 분주하게 나룻배를 타고 강 건너의 대장터 고을 저작거리로 나선 터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걸린 점심나절, 주모의 딸 복례가 주모의 부탁에 따라 조촐한 점심상을 차려 풍생의 객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휴, 귀찮아 죽겠네. 자요, 여기 밥이에요. 얼씨구, 점내야. 변함없이 쌀쌀맞기 그지없는 태도로구나. 어디 그래가지고 밥상이 엎어지겠느냐? 더 힘차게 내려놓아야지. 점례는 풍생을 처음 만난 날 이후로 한결같이 한겨울서리 같은 대바라진 태도를 보여왔지요. 그런 점례가 마치 내던지듯 방바닥에 밥을 올린 소반을 내려놓으며 귀찮아했고 그 퉁명스러운 모습을 본 풍생이 웃으며 농을 던졌습니다. 되도 않는 소리 마시고 먹고 나서 방문 밖에 상이나 빼두셔요. 자고 일어난 이불을 개며 정리하던 풍생을 향해 복례가 쏘아 붙였고 풍생은 기지개를 켜며 그녀에게 대답했습니다. 오냐 알겠다. 내 그랴마. 그나저나 복례야. 너 시집갈 준비는 끝마쳤느냐? 혼산날이 코앞인데 설마 그 중요한 것을 안 해놨으려고. 무슨 소리여요? 시집갈 준비라니. 그딴 것이야. 지금 엄마가 분주하게 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얼굴 한번 못 본 사내에게 시집가야 하는 판국이라 억장이 무너지는데 지금 누구 놀리시는 거예요? 복례가 눈에서 불꽃을 튀기며 한층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내 어미가 열심인 것은 시집가며 가져갈 혼수품의 준비이고 내가 말하는 것은 다름 아닌 첫날 밤을 치를 유키에 대한 교육을 모두 이수하였느냐 하는 것이다. 벌레를 씹은 표정으로 으르렁대던 점례가 풍생의 말에 귀를 쫑긋 세우며 물었습니다. 호기심이 제대로 동한 듯 싶었지요. 뭐시라고요? 아니 대체 그것이 무엇인데요? 저는 난생 신부가 되기 위한 교육 중 그러한 과가 있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걸요? 학문이라면 어디 서당이나 다니는 잘난 사내놈들 이야기이지 저 같은 계집에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내원 참. 아무리 급하게 치르는 혼사라고 하지만 그래 이 중요한 것조차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말이더냐? 내 어미도 참 주막의 일만 바빴지. 아주 맹한 구석이 있구나. 복례가 두 눈을 깜박거리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한껏 분위기를 잡은 풍생이 굉장히 비밀스럽고도 중요한 국사를 논하듯 중얼거리자 복례의 호기심이 한계까지 치달은 것이었지요. 풍생은 속으로 오늘 아주 제대로 걸렸다 싶어진 차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방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어 주변을 두리번거리고는 아무도 없음이 확인되자 복례에게 손짓해 방 안으로 들어오라 이르는 것이었지요. 자, 내 어미에게는 나도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 평소 같았으면 이 어디 서당에 진득하니 앉아 돈을 받고 가르쳐주는 신부 수업이다만
내 특별히 내게는 공짜로 일러주도록 하마.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신랑이라고는 하나. 앞으로 너와 함께 쭉 살을 맞대고 살 사람인데. 내 말이면 껌뻑 죽도록 만들어 놓아야 너의 남은 인생도 탄탄대로처럼 펼쳐지지 않겠느냐?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유키이니라. 풍생이 정자를 틀어안고 연설을 시작하자 그간 풍생을 하찮게만 바라보던 복례의 눈이 어느새 초롱초롱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모름지기 신부라 하면 말이다. 토야의 신랑에게 유키, 즉 6가지 기쁨을 주어야 백년해로를 하는 법. 착, 온, 요, 요본, 감창, 지필 이렇게 6가지 단계를 연습하고 꾸준하니 갈고 닦아야 비로소 좋은 신부감이 될 수 있는 것이란다. 이것을 통달하게 되면 그야말로 시집가서 소방 맞을 걱정은 일절 메어두어도 좋지. 어디 그뿐이겠느냐. 신랑을 내 소나귀에 쥐고 곶감마저 내 마음대로 흔들 수가 있으니 이것은 비기 중에 비기라 칭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 이 말이렸다. 착 뭐라고요? 온, 요, 또 모시기. 에익 짜증나. 아니 대체 그래서 그 6가지들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알아듣기 쉬운 말로 다시 알려달란 말이에요. 원 녀석도 참. 그러니까 그것이 우선 첫째로 착이라 함은 그러니까 이 사내의 대들보를. 한창 신이 나서 이리저리 사설을 읊던 풍생의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워 듣던 복례의 숨소리가 어쩐지 점점 더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양 볼이 발그스름 익으며 올라오는 모습을 본 풍생이 이쯤 익었으면 되었다 싶어 이를 드러내고 웃으며 말했지요. 이거야 원. 백날 말로 하는 교육에는 모름지기 한계가 있는 법이로고. 어디 그럼 너의 학습 태도가 매우 우수하니 나와 함께 실습을 하면서 차근차근 진도를 나가봄이 좋겠구나. 풍생이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옷구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치마끈이 해제되는 사이 복례는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몸을 풍생에게 맡기고 말았어요. 그렇게 그녀는 풍생에게 깊숙하게 들어오는 가르침을 받으며 오후 늦게 주모가 돌아오기 전까지 각종 방종에 대한 기회를 몸소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주모가 혼례 준비로 출타했다 하면 복례는 어김없이 풍생의 객방으로 달려가 유키에 대한 거나한 실습을 받았습니다. 복례의 학구열이 어찌나 뛰어나고 그 배움의 깊이가 솔찬히도 깊던지 그녀의 볼은 제철을 맞은 봉숭아처럼 붉은 빛으로 물들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차악이고 또 이것은 요. 스승님, 제 말이 맞지요? 이 어찌 훌륭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제자인가 그래? 참으로 그 소질이 뛰어나니 이 스승은 한없이 기쁘기 그지없구나. 자, 다음은 감창으로 유감없이 운우의 기쁨을 소리로 표현해보거라. 삐딱한 태도에 쌀쌀맞고 냉랭하던 불량 학동 복례는 어느덧 풍생이 마련한 유키 서당에 우수한 우등생이 되어 사내 하나 혼을 빼먹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인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게 되었지요. 다음 달의 첫 분할, 마침내 복례는 연지곤지를 두르고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초야를 치르는 시간이 되었고 복례는 그간 탄탄하게 교육받은 풍생의 유키론에 따라 그야말로 신랑을 철저하게 도륙내듯 찜쪄먹게 되었습니다. 그날로 혼이 쏙 달아난 신랑은 가녀린 비명을 지르며 헐레벌떡 신방에서 도망쳐버렸고 도망치는 그 순간에도 마치 면포에 쌓여 쥐어짜진 순두부처럼 모든 기력이 빠져있는 모습이었다는 후문이었지요. 혼인 첫날에 융숭하게 그지없는 기회를 펼치는 바람에 처녀임을 의심받고 소박을 맞아버린 복례가 울며불며 친정집으로 돌아오자 주모가 연유를 물으며 꼬치꼬치 사정을 캐기 시작했지요. 결국 복례가 모든 사실을 실토하며 풍생의 유키 서당에 대해 낱낱이 고하기에 이르렀으니 아니 뭐야. 내 이놈의 빌어먹을 놈씨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구먼. 여식의 고해에 화가 머리 끝까지 뻗친 주모가 묵직한 홍두깨를 잡아들고는 풍생의 객방으로 난입했습니다.
잠에서 덜 깬 표정으로 주모를 올려다보던 풍생은 그녀의 호된 홍두깨 찜질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풍생은 주모의 홍두깨 찜질에 곤죽이 되어 축 늘어져 버렸지요. 주막의 마당에는 풍생이 내던진 단말마가 가득하니 울려 퍼졌습니다. 결국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주막의 남자 손님들에게까지 문매를 맞고 뒷덜미가 잡혀관아까지 끌려가 치도곤을 당한 풍생은 모진 고신에 그만 절름발이 신세가 되어 길고 길었던 나그네 방탕질과 주막을 전전하며 풍류를 누비던 행사에서 손을 씻고 얌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의 어느 산골 마을에 일찍이 혼여곡이라 불리던 계곡이 있었습니다. 근방의 사람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며 아주 치를 떨던 계곡이었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사방이 절벽길인데다 우거진 수풀들이 첩첩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어 초행인 사람은 반드시 길을 잃고 헤매다 변을 당하는 곳이었지요. 게다가 그 주검조차 제대로 발견할 수 없어 장례도 제때 치를 수 없었으니 실로 위세가 대단한 곳이었답니다. 아버지, 또 혼여곡을 넘어서 가시려고 그러시죠? 다른 길로 돌아가시면 아니 되나요? 정말이지 그곳은 너무나도 요사스럽기로 이름이 높잖아요. 아버지께서 그러한 곳에 발을 들이시려 한다니 제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요. 어이구, 얘야. 물론 네 애비도 혼여곡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일랑 없지만 그렇다고 몇 심이나 더 우회하여 가다가는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이 뻔하지 무엇냐. 내 최대한 조심하여 장터까지 다녀올 터이니 걱정일랑 말고 집 잘 보고 있거라. 이렇듯 혼여곡을 넘으려는 부모를 둔 집의 자식들은 그 전날의 밤부터 걱정 어린 한숨을 깊게 뱉으며 제 부모들의 안위를 염려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혼여곡을 무사히 빠져나오려면 좋기 40리는 걸어 나와야 했습니다.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산적들도 들끓고 있었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대낮에도 나타나는 혼여곡의 상군 호랑이였습니다. 험준한 지형 탓에 착호군들도 쉽게 진입할 수 없었기에 혼여곡의 상군은 고을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사정은 이러했지만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써서라도 이 혼여곡을 건널 수밖에 없었는데요. 혼여곡 너머에는 이 지역서 가장 규모가 큰 장터가 있었고 또한 각종 생필품을 조달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 계곡이었으니까요. 그리하여 이 혼여곡의 초입에는 작은 주막집이 하나 들어서게 되었답니다. 바로 혼여곡을 지날 때 여럿이 모여 무리를 짓기 위한 거점이었지요. 안전을 위해 어떤 길소는 며칠씩이나 주막에서 혼여곡을 건널 무리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혼여곡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매서운 추위를 등에 업고 눈발이 흩날리던 어느 겨울, 혼여곡을 건너기 위해 주막에 당도한 처자가 있었습니다. 날씨가 점점 흉해지는 것이 참으로 걱정이네. 이런 매서운 날씨에 목적지까지 무사히 당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그녀는 집에서 홀로 병든 아비를 보필하고 있던 처자 옥난이었지요. 아비를 위한 약을 사기 위해 혼여곡 넘어 큰 의원으로 여정을 떠난 참이었습니다. 옥난의 효심이 매우 지극하여 이웃 사람들의 만류에도 아비의 병에 용하다는 약을 구하기 위해 길을 재촉했던 것입니다. 벌써 이틀이나 시간을 지체했으니 어서 서둘러야겠다. 홀로 남아있을 아버지의 병세가 염려되니 속히 약을 구해 돌아가야겠어. 근심 깊은 얼굴로 주막에 들어선 옥난은 자신의 지친 몸을 누일 생각도 않은 채 곧바로 혼여곡을 건널 무리들이 있는지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주막집에는 혼여곡을 건널 예정인 사람들이 한데 모여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실례합니다. 혹시 혼여곡을 건너실 분들이신가요? 그렇소. 아주 딱 맞춰 당도하셨구만요. 이제 막 채비를 마치고 출발하려던 참이오. 정말 다행입니다.
저도 혼효곡을 건너야 하오니 괜찮으시다면 일행에 합류하고 싶어요. 이렇게 참하고 고운 처자가 동행해준다니 고단한 길에 좋은 말벗이 되겠구려. 일행의 인솔자로 보이는 사내가 반색하며 자신을 반겨주자 옥나는 긴장하던 마음을 안도하며 무리에 합류하였고 모여있는 일행 틈으로 들어가 간단한 인사를 마쳤습니다. 혼여곡 너머의 대장터로 향하는 소금장수며 보부상, 대부분 상인들로 꾸려진 일행은 참으로 건장하고 다부진 사내들로 이루어진 무리였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듯한 박력을 풍기는 그들의 모양새에 가슴을 졸이던 옥나는 내심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야. 저토록 건장한 사내들과 일행을 꾸린다면 큰 무리는 없이 혼효곡을 건널 수 있겠구나. 자, 그럼 이제 슬슬 출발토록 하시지요. 굳은 날씨가 조금 걸리긴 하지만 이미 무리를 짓기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으니 촉히 길을 재촉하도록 하시자고요. 여러분들, 그럼 모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심기일전하여 길을 재촉한 일행들은 지체 없이 주막을 나서 혼여곡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이때까지만 하여도 옥나는 꿈에도 몰랐지요. 앞으로 자신에게 닥치게 될 크나큰 위기를 말입니다. 조심하시오. 땅이 얼어 까딱하면 절벽으로 곤두박질 당할 것이오. 오늘따라 혼여곡 산세가 유독 험하네 그려. 다들 정신 꽉 차리고 따라들 붙으시게. 절벽에 붙어서 꽁꽁 언 바닥을 조심스레 짚어가며 발걸음을 옮기던 일행들은 점점 굵어지는 눈발에 걱정거리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일행 중 유일한 여자였던 옥난이 뒤처지느라 그 속도를 맞추기 위해 좀처럼 계곡을 넘어가는 일정의 기세가 붙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이러다가 네 엄동설 안에 야숙이라도 해야 할 판이요. 사내들은 내심 불만 가득한 목소리를 내며 한참 뒤처져 따라오는 옥난을 흘겨보고는 깊은 탄식을 뱉었습니다. 주막에서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옥난의 단아하고 밭꽃 같은 미모에 저마다 음험한 마음을 품으며 선뜻 그녀를 받아주었으나 막상 자신들의 발목을 붙잡는 골칫거리가 되자 대단히 짜증이 오른 모양새였어요. 참으로 미안합니다. 길이 고되다 보니 일행 여러분들께 저는 짐만 되네요. 허참, 어디 혼여곡 넘기가 그리 쉬울 줄 아셨소. 낯짝이 반반하여 여정길에 흥이나 돋을 수 있으려니 했는데 이거야 원 영. 투덜거리는 사내들 틈에서 옥나는 엄동설 안에 꽁꽁언 다리를 열심히 주물러가며 제 발을 분주히 놀렸으나 참시새끼 험준한 여정에 이골이 나 있던 장사꾼 사내들을 따라잡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렬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몸을 추스렸지만 난생 처음 넘어보는 그것도 이리 험준한 고개를 넘는 일은 그녀에게 체력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던져주는 몹시도 혹독한 일이었지요. 앞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세진 눈발이 옥난의 눈앞을 매섭게 어지럽히며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큰일이구나. 그저 일행을 꾸리는 것이 기뻐 간과하고 있었는데 맨몸으로 한겨울에 눈 덮인 계곡을 넘는 것이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님을 잠시 잊고 있었지. 무엇이야. 나 때문에 이들의 발걸음을 지체하면 아니 될 일인데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옥나는 저만치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며 서슬퍼런 낯빛을 보이는 사내들의 기세에 잔뜩 주눅이 들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병석에 홀로 누워 이제나 저제나 자신의 안전만을 기원하면서 약을 기다리며 홀로 있을 아비를 생각하면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험준한 산세와 얼어버린 얼음판, 게다가 굵어지는 눈보라까지 더해지니 일행들은 점차 말수가 없어져 묵묵히 걸음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먹장인 하늘에선 점점 폭설이 퍼붓기 시작했고 이미 쌓였던 눈도 채 녹지도 않은 터라 이내 허리춤까지 쿡푹 눈에 파묻히니 일행들은 거북이 걸음의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눈발이 점점 거세지는 것이 이대로는 경을 치겠구먼. 추위와 바람이라도 좀 피할 곳이 있어야 체력을 보존할 터인데 큰일이여. 20리는 좋게 넘어왔어야 정상일진데 아직도 이곳이라니 말이여. 걱정 속에 이리저리 눈을 헤치며 나아가던 그들은 잠시 후 저 멀리에서 허름한 동굴의 입구를 발견하고는 즉시 그쪽으로 향하며 외쳤지요.
저기 좀 보시오. 동굴이 있수이다. 필시 온여곡을 지나다니는 10만이들이 꾸려놓은 대피호일 것이오. 부랴부랴 동굴 속 대피호에 당도하여 안으로 들어와 보니 일행들이 겨우 눈보라만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엉성하기 짝이 없는 동굴이었지만 이미 지쳐버린 그들에게는 좋은 휴식터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렇게 일행은 동굴 속에 들어가 모닥불을 지핀 후 릴려드는 추위를 이기고자 몸을 붙인 채 둘러앉았고 이윽고 바깥은 야음이 깔려 한치 앞의 분간도 어려울 정도로 시커먼 어둠으로 뒤바뀌고 말았지요. 큰일이오. 평소에 반도체 오지 못한 기분이구먼. 이래서야 어디 제 시간에 혼여곡을 다 넘을 수 있을지 원. 글쎄, 왜 아니겠나? 오늘은 불청객이 끼는 통에 영진도를 빼기가 어렵네 그려. 일행 중 하나가 옥난을 넌지시 바라보며 불만 섞인 목소리를 뱉자 풀이 죽은 옥난은 그만 고개를 푹 숙이고 애꿎은 모닥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추위에 얼어붙어 감각이 둔해진 자신의 두 발을 모닥불 쪽으로 살며시 내미려는데 대뜸 새우젓 장수가 그녀를 밀치며 퉁명스레 소리쳤지요. 아니 이보시오. 처자, 거 좀 비켜서 보. 나도 몸 좀 녹입시다요. 아주 혼자서 무슨 복로빵이라도 잡아두셨소? 어머머, 맥없이 밀려난 옥난이 민망함과 황망함 가득한 눈으로 일행을 바라보았으나 혼여곡을 넘는 속도에 진전이 없음을 모조리 그녀의 탓으로 돌리고 있던 분위기인지라 일행 중 그 누구도 옥난의 편을 들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네, 참으로 미안합니다. 일찍이 이런 험준한 곳을 홀로 나서본 적이 드물어서. 그게 뭐 자랑이라도 된단 말이오. 누구는 뭐 태어날 때부터 혼여곡을 건널 준비가 되었다는 겐지. 옥난은 내심 그들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니 생업이 걸린 그들의 애가 타는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자신 역시도 집에 홀로 계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리도 가슴이 메이고 조바심이 나는데 저 사내들이라고 자신만의 사연이 없었을까요? 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들이 없다면 애초에 혼자서는 혼여곡을 넘을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신세였지요. 그런 사정을 아로새긴 그녀는 모닥불에서 몸을 비켜 한쪽에 웅크리고 말았습니다. 그나저나 대단히 큰일이오. 이러다 혹 산군이라도 만나면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으니 말이오. 이끼 이 사람아. 어디 그런 말을 함부로 꺼내고 앉은 게요. 그 입 좀 조심하시오. 하필이면 천하의 재수 없는 소리를 방정맞게 발 없는 말이 천리란다는 것도 모르시오. 영물인 혼여곡 상군께서는 천리 밖에서도 그 소리를 듣고 나타난다고 하질 않소. 사색이 되어 호랑이 이야기를 꺼낸 사내에게 면박을 주던 새우젓 장수가 두려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질타 섞인 대답을 뱉어낸 바로 그때였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약속이나 한 듯 산천을 찢어발기는 듯한 범의 포효 소리가 들려왔지요. 뭐시여 시방. 방금 그 소리는 호랑이 울음소리 아니던감? 소리가 바로 이 근방인디. 아이고, 참말로 야단났네 이거. 이 사람아, 그러게 왜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려서는. 그 입이 방정이네 방정이야. 일행들이 사시나무 요동치듯 경련하며 얼어붙어 있는 사이 옥난이 몸을 일으켜 대피호의 바깥을 향해 빼꼼 고개를 내밀어 보았습니다. 포효 소리의 주인공은 과연 그 몸집이 웅장하기도 하여 대피호 바로 근방의 바위 틈에서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는데 가히 기와집과 견줄 정도로 집채만한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앞발을 쓸며 어슬렁거리고 있지 않겠어요? 진짜로 상구님이 내려왔어요. 입이 벌어질 만큼 엄청난 이용에 깜짝 놀란 옥난이 엉덩방아를 찌으며 황급히 뒤로 물러서자 그녀의 말을 들은 일행들은 그야말로 바지춤의 오줌까지 죽죽 지리면서 본격적으로 몸을 떨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옥난이 혼여곡에 진입하기 전 주막을 나설 때 보았던 그 다부지고 강인해 보이던 사내들의 모습과는 참으로 딴판의 모습이었지요. 사람 살려. 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 호랑이의 거친 울음소리는 점점 더 대피호와 가깝게 들려오고 있었고 포효 소리에 동굴 속은 마치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공포에 질려가는 사이 호랑이의 숨소리가 동굴의 한치 옆까지 들리게 되자 사내 중 하나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대로는 모두가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오. 솔찬이 안 된 일이긴 하지만 우리 중 하나가 대표로 제물이 되어 상구님의 노여움을 푸는 수밖에 없을 것 같구먼. 아니, 뭐시오? 방금 재물이라고 하셨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찌 사람을 던져주자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게요? 그럼 뾰족한 방법 있는가? 누구는 이런 소리를 하고 싶어 하겠느냐 말이오. 어디 더 좋은 수가 있으면 투덜거리지 말고 한번 꾀를 내어 보시오. 말은 쉽소만 내 말은. 이것이 어디 그리 쉽사리 결정 볼 수가 있겠냐는 말이오. 그렇다고 하면 대체 누구를 제물로 정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어디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일행의 시선이 일제히 구석에 웅크리고 떨고 있던 옥란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리곤 새우젓 장수가 침통한 얼굴로 입을 열었지요. 어차피 이런 속도로는 상구님을 피한다 해도 결국에는 눈밭에 파묻혀 죽을 운명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오. 다들 아닌 척하지 말고 냉정해져 보시오. 오직 나만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수. 이 처자와 끝까지 계속 동행하다가는 우리 모두 송장이 될 목숨이라 이것이오. 내 말을 똑똑히 이해하시겠소들.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는 하나. 어찌 멀쩡히 두 눈을 뜨고 살아있는 처자를. 꺼림칙하다는 표정으로 일행 중 한 사내가 말하자 새우젓 장수가 버럭 고함을 치며 역정을 냈습니다. 그럼 대기 저 처자 대신 제물이라도 되시겠다는 거요? 내 그 결정 말리지는 않으리다. 무슨 소리야? 내가 미쳤소이까? 빌어먹을. 이거 별 수 없겠구만. 이보시게 처자 우리를 용서하시게. 당사자를 버젓이 앞에 두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나누던 사내들이 죄책감 가득한 얼굴이 되어 옥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서려있는 이기심과 공포심을 맞닥뜨리자 옥란은 밖에 있는 상군보다도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지는 것이었지요. 그럴 수가. 안 돼요. 제발 살려주셔요. 여기서 죽을 순 없어요. 홀로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님을 위해 약을 사러 가는 길이었어요. 제가 열심히 따라붙을게요. 제발 저를 내보내지 말아주셔요. 사정은 딱 하네만 우리도 어쩔 수가 없구먼 그래. 참으로 미안하네. 옥란이 사색이 되어 애절한 목소리로 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두 손을 모아 빌어보았지만 안 그래도 혼혈곡을 넘는 여정에 꽤나 걸리적거리던 옥란을 이참에 제물로 던져주기로 암묵적인 합의를 본 사내들은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게다가 만약 그녀를 향하고 있는 군중 심리의 불똥이 혹여나 자신에게 튄다면 큰일이었지요. 본인의 목숨이 달린 급박한 상황에 일행 중 그 누구도 그녀를 위해 발벗고 나설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일행들에게 붙들려 내던져지듯 대피호 밖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바닥에 패대기 쳐진 옥란이 새파랗게 질린 채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들자 대번에 호랑이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맙소사, 하늘이시여. 옥란은 정신이 혼미하여 그 자리에서 발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둠 속에 자리한 호랑이의 두 눈은 옥란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듯 흉흉이 빛나고 있었지요. 이윽고 호랑이가 두툼한 앞발을 움직여 핏기가 가셔 창백해진 옥란의 앞으로 한 걸음 내딛자 끝없는 공포에 사로잡힌 옥란은 그만 털썩 혼절하여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이윽고 호랑이의 얼굴이 쓰러진 옥란의 몸 코앞까지 당도하였고 옥란은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과 함께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정신줄을 놓쳐버리고 말았지요. 어라,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산중의 외딴 곳. 산새가 요란히 지저귀는 소리에 옥란이 화들짝 놀라 눈을 뜨며 중얼거렸답니다. 대체 여기는 어디지? 내가 왜 이런 곳에? 그녀가 눈을 뜬 곳은 큼지막한 암벽으로 둘러쳐진 동굴 안이었습니다. 저만치에서 보이는 동굴의 입구에서 폭신한 아침 햇살이 퉁퉁 부은 옥란의 눈을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그래, 맞아. 기억이 났어.
분명히 나는 지난밤에 상군의 앞에서 옥나는 간밤 호랑이를 눈앞에 두고 혼절했던 기억이 똑똑히 떠올랐지요. 분명 그 상태로 호랑이에 물려가 죽은 목숨이라 여기고 있었는데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이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알 수가 없는 노릇이구나. 이것이 대관절 어떻게 된 일일까? 그녀가 놀라 황망히 몸을 일으키려는데 무언가 등 뒤에 닿는 포근한 감각을 눈치챘습니다. 흐이! 소름이 돋은 옥난이 황급히 고개를 돌리자 세상에나 이것이 무슨 일이겠어요? 어제의 그 집채만한 호랑이가 글쎄 바닥에 드러누워서는 여지껏 옥난의 몸을 따뜻하게 품고 있던 것이었지요. 아니, 이 호랑이는 분명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영문인지. 이윽고 누워있던 호랑이가 눈을 뜨고 그 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윽하고 차분한 눈길로 담자코 옥난을 바라보기 시작했지요. 이를 본 옥난은 어쩐 일인지 이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이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레 손을 뻗어 호랑이의 턱을 쓸어만지자 호랑이가 낮게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 동굴 안쪽에서 앙상하게 마른 암컷 호랑이가 비척거리는 걸음으로 기어나왔습니다. 암컷 호랑이는 옥난 옆에 익숙하게 자리를 잡더니 그녀의 얼굴 앞에다 제 아가리를 크게 쩍 벌렸지요. 어라? 암컷 호랑이의 입안을 살펴보던 옥난이 놀란 감탄사를 뱉었습니다. 호랑이의 입천장에는 사슴에 부러짐 뿔 조각이 박혀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나, 가엾게도 이것 때문에 먹지 못하여 이리 앙상해진 것이로구나. 옥난은 암컷 호랑이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호랑이의 입에 팔을 집어넣고 깊게 박혀있던 사슴뿔 조각을 빼내었습니다. 자, 됐다.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렇다고 나를 먹으면 곤란하단다. 알겠지? 그녀의 말에 암컷 호랑이는 크게 포효하고는 기뻐하는 모양새로 옥난의 머리에 제 머리를 부비며 그르렁거렸지요. 수컷 호랑이는 마치 고맙다고 인사라도 하는 듯 그 큼지막한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옥난은 빙긋이 웃으며 그런 호랑이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옥난이 호랑이 굴 속에서 매서운 폭설이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날 밤, 옥난은 호랑이 부부가 잡아온 고기를 모닥불에 익혀 먹으며 동사하지 않고 따뜻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덧 눈이 그치고 날씨가 맑게 개이자 옥난의 곁에 누워있던 수컷 호랑이가 그녀의 앞에 엎드려 고개를 돌리며 우르렁거렸어요. 설마 내 등에 업히라는 소리니? 옥난이 조심스레 호랑이의 등에 엎혀 목을 감싸지자 수컷 호랑이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우레 같은 속도로 동굴 밖을 뛰쳐나가 고개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경이 쏜살처럼 지나가는 통의 멀미까지 느낀 옥난은 호랑이에게서 떨어질세라 제 눈을 질끈 감고 호랑이의 목덜미 털을 감싸진 손을 꼭 붙들었어요. 그렇게 호랑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신묘한 측지법이라도 쓰는 양 혼혈곡을 단번에 뛰어넘고 물을 건너 산골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던 옥난의 집 마당 앞까지 당도한 것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연이어 벌어져 입을 다물지 못하던 옥난이 채 놀라움을 거두기도 전에 그녀를 내려놓은 호랑이는 번개처럼 몸을 움직여 사라져버렸지요. 벙찐 표정으로 호랑이가 사라진 방향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녀가 맥 빠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나 마상에나 참으로 신통방통한 일이 아닐 수 없구나. 사람을 잡아먹기로 이름 높은 그 무서운 상군이 나를 이리 살뜰하게 돌봐줄 줄이야. 게다가 집 앞까지 나를 바래다 주다니? 비록 혼혈곡을 넘어 약을 사오진 못했지만 덕분에 엄동설 안에 얼어 죽지 않고 몸을 보전할 수 있었어. 옥난은 한숨을 쉬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사라졌던 수풀이 바스락대며 갈라지더니 방금 전 그 호랑이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옥난이 놀라 다가가자 호랑이는 그런 그녀의 발밑으로
육중한 뭔가를 툭 떨어뜨리고는 다시 그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오늘 참 저 녀석 덕분에 여러 번 놀라 자빠지는구나. 대관절 호랑이가 떨어뜨리고 간 것이 뭘까? 그것은 다름 아닌 귀하디 귀한 사양이었어요. 옥난이 아버지의 병세를 고치기 위해 혼여곡을 넘어가 구하고자 하였던 바로 그 귀중한 약재였습니다. 맙소사! 그날 이후 호랑이는 사흘이 멀다 하고 짐승을 사냥하여 옥난의 집 앞마당에 던져놓고 갔습니다. 사슴이며 곰, 멧돼지, 심지어 노루까지 옥난이 살면서 단 한 번도 구경해 본 적 없는 짐승들까지 턱턱 사냥하여 던져두는 통에 그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호랑이의 덕분으로 아비의 약에 필요한 진귀한 재료들을 손쉽게 구한 덕택에 그녀의 아비는 나날이 병세가 호전되기에 이르렀고 이내 경석에서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호랑이가 던져준 짐승들의 고기 또한 매우 값이 나가는 것들이었으니 그것을 팔아 살림에 보탠 옥난은 차츰차츰 형편이 좋아지게 되었지요. 그녀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극진한 호랑이에게 받은 보은으로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어려운 형편에 몸져 누워있는 이웃들에게 호랑이가 준 귀한 약재들과 고기들을 나누며 그들을 돕기에 이르렀고 그렇게 은덕을 쌓은 그녀는 혼인을 하고 가족을 이룬 이후로도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않아 해로할 때까지도 행복을 잃지 않고 지낼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까지도 호랑이는 그녀의 곁을 지켜주며 수호신처럼 옥난의 곁을 맴돌았다고 하지요. 한편 다 함께 혼여곡을 건너던 그날 옥난을 대피호 밖으로 매몰차게 내던졌던 나머지의 일행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옥난을 내던지고 상군을 물렸지만 그 이후로 밤새 그칠 줄 모르고 퍼붓던 폭설에 발이 묶인 그들은 그렇게 대책 없이 대피호 안으로 밀려든 눈사태를 차마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듬해 봄, 혼여곡을 덮은 눈이 완전히 녹은 다음에야 얼어붙은 자신들의 주검을 세상에 내보일 수 있었다는 후문이 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선비님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